생각이 어떻게 좀 다른 것 같다, 어느 부분은 좀 같은 것 같은데, 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뭐 기본적으로 좀 다른 것 같다든지 뭐 이런 데 대한 이제 인식이 조금씩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속도를 올려서 좀 단답식으로 이렇게 좀 짚어 보겠습니다. 예. 우선 여기 질문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복지 이슈 중에서 20대에게 가장 핵심적 이슈가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당 모두한테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게 20대 표를 의식해서 반값 등록금 공약이 다 무리하게 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거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재정이 그것도 그냥 요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대학생 20대한테 필요한 거는 경쟁력 높이고 취업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어느 분이 먼저. 예, 이 반값 등록금은 원래 이명박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별로 안 친하세요? 아까 4대강도 뭐 이렇게 먼저 답변하시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예. 이 반값 등록금 최근에는 우리 지금 당대표 되신 황우여 대표가 원내대표 취임과 동시에 반값 등록금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화를 막론하고 대학 등록금의 부담 낮춰야 된다. 저도 대학에서 얼마 전까지 몸을 담고 있었고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반값 등록금은 민주당하고는 다릅니다. 민주당은 모든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반으로 다 낮추자는 건데 국고를 투입해서 우리의 경우는 소득 수준에 맞춰 가지고 부담을 장학금 형태로 차등해서 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반 정도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 이전에 반드시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하자는 겁니다. 전국에 상당히 많은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일부 사학의 경우는 등록금을 받아서 불편한 데 씁니다. 또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학법 개정안을 낸 게 뭔가 하면은 모든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분리하고 반드시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고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50%의 인하를 기한다면 약 15% 정도는 자동적으로 낮춰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35%를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몇 년에 걸쳐서 낮춘다? 3년 동안에 낮춰서 지금 원래 우리가 약속한 대로 50%를 낮춘다는 겁니다. 낮추되 딱 반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는 자동적으로 등록금이 다운이 되도록 하고 회계 통일성을 네, 나머지 35% 국고를 넣는데 국고를 낼 경우에도 소득으로 차등화해서 최고 소득 계층한테는 덜 주고 하는 어떤 차등하는 방법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의원님은 저기 국회의원 하시기 전에 성균관대학교 예, 그렇습니다. 예, 교수로 쭉 재직하셨죠. 그래서 대학 구조를 대충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 투명성하고 대학에 불효불급한 예산만 좀 줄여도 지금 등록금의 15%는 그냥 다운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성균관대학도 약 한 5년 전부터 모든 재무제표를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립대학이 주요 사립대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 수많은 사립대학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된다면은 모든 회계를 외부 감사를 통해서 공개를 시킨다면은 제가 믿건데 연구 결과도 있지만 10% 이상의 등록금은 다운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의 자구 노력과 결합해서 국가의 지원. 예, 만약에 대학의 회계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고 그런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식으로 50%를 다 낮춰줬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비리사학, 부실사학한테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익 의원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쭉 예, 교수생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대학을 역시 잘 아세요.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 지금 기본적인 문제의 인식은 지금 안종범 교수 거의 저도 이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걸 대학 등록금을 낮춰야지 되는데
낮추는 데 가서 이게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깊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동안 양당이 다 대학 그 등록금을 낮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안 교수가 얘기하신 안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대학이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그 돈을 대주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멈칫했어요, 다들. 그러고서 이제 그 대학 구조조정 부분하고 이걸 어떻게 결합을 시키고 어떻게 속도 조절을 하느냐 때문에 지금 멈칫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대학생들은 왜 저거를 반값 등록금 해준다, 곧 해줄 것처럼 양당이 호들갑을 떨더니 갑자기 이게 멈칫했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은 이 청년들하고 한 약속을 좀 지켜야 되겠다. 이 압력이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강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청년 표 때문에 네. 그런 건가요? 표 때문이 아니고 그거를 조금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교육 부분이 한국이 굉장히 아까 복지 얘기했는데 복지적 측면으로 보자면 한국의 그 교육 복지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나라에 속해요. 네. 이 고등학교까지. 예, 그다음에 대학은 이제 완전 이 국가 지원의 범위를 좀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고등교육 지원금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 중등교육 지원금에 비해서. 그래서 그 틈새를 타가지고 대학이 이거를 그 등록금도 좀 부당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그 꼼수를 섞어가지고 이게 이 등록금을 네.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게 드는 데다가 청년 고용도 잘 안 되는데 대학 등록금 비싸고 대학의 그 진학률은 80%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요새 이제 한 70% 중반 정도로 내려갔는데 이게 그 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올라가서 거의 대부분의 그 가게가 대학 등록금 그 부담을 지게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대학 진학률이 올라간 것도 이게 그 대학들이 상당히 상업적인 그 교육 서비스 판매 사업을 한 결과예요. 그래요? 그거 자체가. 예. 그렇게 올라갈 이유가 사실은 없었고, 그러니까 그게 언제적 일이냐면 94년에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 얘기를 하면서 네. 그때는 세계화라고 세계화라고 하지 했습니다. 세계화라고 그랬죠. 예. 세계화 그러면서 이거를 모든 규제 철폐로 들어가고 대학의 정원도 이거를 그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받지 풀어줬어요. 않고 그대로 예. 다 풀어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학을 가는 거가 대학 쪽에서는 학생을 하나라도 더 받는 게 이게 돈이 벌리는 그때부터 거예요. 학생을 돈으로 받죠. 예, 그래서 점점점 이게 그 대학 정원이 늘어나고 대학의 진학률이 갑자기 올라가기 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대학이 팽창하면서 이게 구조적인 비리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 등록금도 또 올라갔어. 그러니까 국민 경제 내지는 가정 경제에서 대학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한 비중으로 올라가면서 대학들은 이 나쁜 부분이 생겼어요. 단순히 표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청년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게 교육비를 낮춰주는 문제와 청년 고용을 이루어주는 문제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예요. 네.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인생의 초창기에 초기 입직을 해야 될 2단계에 가서 청년들의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끊임없이 방구석에 처박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평생을 망치는 거야. 네. 이 초기 교육과 초기 고용이 들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무리수가 있더라도 이 청년들에 대한 교육 문제와 고용 문제는 이건 한국 사회가 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 들어가거나 고등학교 들어가면 동네 잔치했는데요. 요새는 그 자식이 취직할 때 동네 잔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식이 뭐 20대 취직하면 좋은데 30대가 돼서 취직하면 뭐 10년 이상 기다렸다 잔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록금 문제 못지않게 질문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청년 취업 문제, 그것도 질 좋은 일자리죠. 무슨 4대강에서 뭐 한 달에 한 7, 80만 원 공공근로 같은 이런 걸 일자리라고 자꾸 강요하는데 그런 거 말고요. 청년들이 원하는 정말 미래를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자기 인생을 던져볼 수 있는 이런 질 좋은 일자리,
어떻게 우리 사회가 적시에 잘 제공해 주냐. 또 교육도 그런 일자리에 적합하도록 어떻게 맞춤형으로 잘 교육해서 이 질 좋은 노동력을 사회에 내보내냐. 이런 하여튼 문제들이 핵심적으로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요.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왜 우리 서울시가, 이제 여기 서울 시민들이 대다수신데,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때문에 안 해도 될 투표도 한번 했잖아요. 그리고 또 2년 전에 지방선거 때 핵심 이슈가 무상급식 문제였어요. 이 논쟁이 다 끝났습니까, 이제? 새누리당도 무상급식 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나요? 논쟁은 끝났습니다. 근데 예. 학업 효과는 계속 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반대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과연 학교 급식을 할 경우에 그야말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영양이나 제대로 된 급식을 무료가 아니고 질 측면에서 제대로 제공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급식이라고 했을 때 국고 지원을 하자라고 시작을 한 건데요. 예. 국가 재정의 여건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 맡겨놓은 거긴 하지만 과연 무상급식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무상급식을 하고 난 뒤에 과연 어느 정도의 질이 보장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체크를 해보고 진짜 필요하면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도 어느 정도까지 확대를 하고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예. 정치 이슈화 됐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냐 아니냐 찬반 나눠서 토론을 하고 또 마치 토론에 나가면은 당신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급식의 질이나 지속성이나 알겠습니다. 하는 것도 분명히 볼 때가 이제 됐기 때문에 예. 또다시 찬반으로 혹시나 엮어 가실까봐 제가 미리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금천구의 무상급식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질이 문제라고 그러시니까. 질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점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이크 들고 하세요. 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이제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 맞는 얘기인데 두 가지 측면만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모든 학교 밥을 먹어본 건 아니지만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 학부모들 만나보면 의무 시점보단 좋아졌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급식비를 받을 때 이 학교별로 책정하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2,200원씩 똑같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별로 좀 편차를 둡니다. 또 우유도 어떤 데는 서울의 못 먹여 이런 강남에서 그런 학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편차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편급식, 무상급식을 하면서 조금 올라갔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워낙 질이 조금 올라갔다? 그렇죠. 아니요. 이 1인당 급식비가 올라간 거죠. 1인당 급식비가? 예. 저희는 저소득층이 많았었으니까. 네. 근데 강남은 이게 조금 떨어졌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담을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럼 못 사는 데가 유리한 거네요. 상대적으로 어렵고 그런 동네일수록 사실은 보편급식을 할 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는 그 질의 차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기에 맞는 전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저희가 공공급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학교급식뿐만이 아니라 저희 구청의 구내식당 아니면 공장의 식당, 집단식당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공공급식이 사실은 대한민국 농업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런 문제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이 단순히 무상급식 비용으로만 들어가는 것 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농업을 살리는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고민을 해줘야 이 문제를 비용, 농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토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청중 중에 학교 선생님 계세요? 이 급식 관련으로 일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저는 급식 문제에 꼭 다뤄야 될 복지 측면 중에 하나가 결식아동 문제를 주어진 재정 여건 하에서는 제일 먼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 할 때 점심을 가지고 학기 중 점심을 이야기하는데요.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이나 혹은 저녁에 결식아동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재원이 충분히 있다면은 이 무상급식하는 재원의 상당히 작은 부분의 재원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추기를 해봤더니 전국으로 다 결식아동을 만약에 방학이나 혹은 이 토요일 주말에 결식아동을 해결할 때는 예. 2천억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해봤습니다. 1년에 2천억이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재원을 투입한다면은 우리 결식아동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만약에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을 때 재원 투입을 한다면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결식아동이 전국적으로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숫자를 아, 잊었는데 예. 아마 그 통계가 제가요.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요. 한나라당에 지금 말고 18대 때 비례대표 1번 한 강명순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빈민운동을 했던 분인데 당시 한나라당에서 상징성이 있어서 영입한 분인데요. 이분이 4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바로 이 결식아동 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다뤘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의원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결식아동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예? 모르겠대요. 얼마 전까지는 중앙정부가, 보건복지부가 그걸 관리했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로 이걸 다 넘겼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그걸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로 중앙정부에서는 이걸 파악할 방법이 없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몇 명인지 파악 안 돼서 그냥 대충대충 하고 있는 것까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로 한 6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로 추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토요일 날 집에서 밥 굶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챙겨주질 않아서.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금요일 날 점심 주잖아요. 도시락 가져가서 절반만 먹고 다음날 그거 갖고서 한 끼 때우는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6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결식아동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부분부터 또는 그런 아주 취약한 부분부터 좀 복지를 해야 되지 않냐. 우선순위가 이런 말씀이시죠. 예, 무상급식에 대해서 김 의원님 또 따로 하실 말씀 혹시 없으시면 제가 다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안 교수님, 안 의원님께서 점점 저를 닮아가시나 봐요. 의견이 굉장히 일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미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이게 급식이라는 게 말입니다. 무상급식이 이게 절대로 공짜 밥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행위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육행위고 학교 복원의 핵심입니다. 이게 학교 복원에. 그래서 이게 이 무상급식이 균형 잡힌 영양을 갖추는,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 밸런스드 밀이라고 하는데, 균형 잡힌 영양을 갖춘 그런 음식을 안전하게 식중독 없이 그렇게 공급하는 거가 학교 급식의 이제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행위라는 거는 이게 어떤 아이는 돈 받고 어떤 아이는 공짜 밥 주고 그러면 이게 아이들 간에 이게 격차가 벌어져서 가난한 아이들이 공짜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 가서 굶어요. 그래서 이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때 이건희 손자 얘기가 나왔을 적에 저는 당연히 이건희 손자도 같이 먹어야 돼요. 그 아이들하고 다 같이 공짜 밥을 먹어줘야 그 나머지 아이들의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 나가면 그런 식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전통적인 식습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과정이 되고, 먹는 식사의 예절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저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는데, 인천에 나교육감님이 계세요. 이분이 평교사에서 교장 생활을 쭉 해서 40년간 교육 현장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분이에요. 새누리당, 한나라당 성향이 아주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정교조 출신의 후보랑 선거에서 이분이 이겼어요. 나 교육감님이 지금 교육감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무상급식 얘기를 물어봤죠. 후보 토론회 때. 당연히 안 된다고 답변하실 줄 알고 물어봤는데 이분 답변이 그래요.
무상급식 논쟁할 때 왜 낙인 효과라고 하는 거, 누구는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밥 먹는다고 하는 이 낙인 효과가 애들한테 동심에 엄청난 상처를 주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무상급식론자들의 주요 논지였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새누리당에서, 당시 한나라당에서 뭐 동사무소를 통해서 뭐 학교에서 등록 안 받고 동사무소 통해서 부모들이 하면 모른다고 그러는데 애들 사이에서는 하루 이틀이면 싹 안 되는 거예요. 애들 사이에서는 쟤는 집이 어떻고 쟤는 공짜로 먹고 나는 내가 돈 내서 먹고를 안 되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일단 애들이 그런 식으로 급식을 갖고 친구들을 차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교육을 하겠어요? 자기 보수주의자지만 적어도 낙인 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 이게 교육자의 양심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2010년 그 지방선거를 보면서 이를테면 이념으로 가져가지 말아야 될 문제들까지 이념으로 내몰린 선거, 잘못된 선거 분위기, 이걸 제가 상당히 좀 가슴 아프게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때문에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0년 당시에 무상급식 문제가 생겨서 청와대에서 긴급 대책회 하자고 해서 제가 왜 불려갔는지 모르는데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낙인 효과 분명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상급식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지금 최고의 IT 강국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급식료는 무엇을 통해서 냅니까? 학교에서 스쿨 뱅킹이라고 부자를 틉니다. 거기서 자동적으로 월 3만 원 정도 빠져나갑니다. 만약에 기초생보자다라고 하면은 희망통장이라는데 매월 기초생보하에 생계급여가 나옵니다. 그 두 통장을 연결하면은 전혀 우리 학생들이 자기 부모가 기초생보 대상자라서 자기가 공짜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게 왜 안 되냐? 교육부, 복지부 간에 철저하게 칸막이를 펴놓고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지금은 조금씩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쿨뱅킹하고 지금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이라고 해서 모든 복지에서 초회가 다 한 전산망에 묶고 있습니다. 그게 연결만 되면은 자식이 자기 부모가 기초생보 대상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 문제는 IT 강국으로서 부처 간의 협조만 된다면은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는 적어도 이 낙인 효과의 문제는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한테 반론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 반론 아니고 추가로 그 당시에 만약에 조금만 신경을 썼었으면은 지금 복제 문제 지금 우리 부총장님 이걸 나눠주시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제가 계속 이제 예를 드는 게 우리 기초생보 대상자인 만약에 4인 가족 기준으로 뭘 한 145만 원을 벌지 못하는 분이 받는 급여가 기초생보 내에 7가지고 나머지 부처까지 다 하면 32개를 받습니다. 9개 부처가 다 따로따로 기초생보 대상자를 향해서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총장님이 이와 같은 것까지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것조차 모르는 상황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끝까지 남아있으시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게 우리의 복지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회통합 전산망이나 전달체계 문제, 부처 간의 칸막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놓고 뭔가 또 복지 재원을 많이 투입을 한들 불만은 더 커지고 비효율성은 더 커질 거라는 점 때문에 이 문제는 전달체계가 제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안 의원님께 질문입니다. 새누리당이 갑자기 복지에 올인한 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전에 한나라당 뭐 굉장히 미움 짓도 많이 하고 아마 굉장히 싫으셨을 건데 싫은 놈이 조금 예쁜 짓 한다 싶으니까 이제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참고 지켜봐 주시면은 조금은 이제 이쁜 짓을 조금 하다가 이제 마음에 들 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12월 이후에 철저히 망가졌을 때 이후에 많은 걸 바꿨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색깔도 확 바꿔버리고 색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바꾸는 과정이 그 내부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와중에 그 색깔이 싫은 사람들은 다 나가든지 아니면 잘리든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워하던 과거의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고 그게 대세가 아니고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수준의 정당이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좀 참고 기다려 주시면은 뭐 아마 그와 같은 의문이 안 생기고 오히려 더 왜 못하냐라고 하는 질책이 생길 것도 같아서 좀 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자꾸 국민의 부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국민이 어떤 국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강남 국민을 지칭하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누진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 부담은 그리 크게 늘어나지 않는 걸로 예상됩니다만 그러셨어요. 여기 금천구 제일 못 사는 구거든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는 저 세금 올려도 별로 부담하실 분이 안 계신 모양이에요. 예,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금 많이 냅니다. 우리가 세금이 소득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소득세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부담하는 소비세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전 세금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부자를 봐주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근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부담을 시켰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망가든지 뭔가 딴짓을 합니다. 그 딴짓을 하고 도망을 갔을 때 오는 피해는 우리 서민들이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금을 부과시키면은 그것이 처음에 세금을 얻어맞은 사람 말고 딴 데로 이른바 전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옮겨갑니다. 종부세라고 하는 엄청나게 무거운 세금을 매겼더니 강남 사람들이 결국은 세입자 아니면은 강북에 떠넘겼습니다. 나쁜 짓 해서 떠넘긴 게 아니고 그 행위가 그렇게 떠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시장에서 경제적 시장에서 행위를 그렇게 통해서. 됩니다. 왜 예. 자기가 가진 부담을 전세를 또 올리든지 월세를 올리는 데다가 떠넘겼습니다. 나쁜 짓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알고 세금을 뭔가 만들고 변화를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종부세에서 만약에 집을 팔아라 그랬습니다. 두 채가 있습니다. 하나 강북, 강남 집 두 채가 있습니다. 하나를 팔아야 된다고 할 때 어디를 팔겠습니까? 분명히 강북을 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남 집값이 더 오릅니다. 더 혜택을 보는 거죠. 그와 같은 세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화풀이로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대로 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보고 넓게 알겠습니다. 보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좀 이게 드리고 저 싶습니다. 세금이 징벌적 정책 수단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너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요. 근데 그 뭐 부자를 위한 건 아니다 그러셨는데 재산 공개 하셨잖아요. 얼마 하셨어요? 제가 강남에 사는데 지금 전체 집하고 해서 예. 우리 집까지 해서 이 부채 다 하고 해서 예. 10한 2억 정도. 아, 강남에 사시고 예,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남에 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토론에 못 나갔습니다. 정부제 토론할 때 토론하다가 어디 사냐 그러면 강남 산다 그러면 끝이 났습니다. 그러셨구나. 금천도 강남인데, 강남 쪽인데, 같은 강남이라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기, 김 의원님께도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이 사회보험 얘기할 때요. 예, 그러니까 민간보험을 공적 부분으로 흡수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민 부담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영리 부분을 비영리 부분으로 흡수할 때 이게 마찰이 생기지 않겠느냐. 보험회사가 반발할 것 같은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당연히 반발하죠. 반발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고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이제 생명보험 회사들 이런 데가 그래서 이제 민간 의료보험을 자꾸 팽창시키려고 하죠. 자기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자기 회사의 성장에 관련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병원도 영리병원을 또 만드는 그렇죠.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송도에 병원을 짓는 그 추진하고 있는 데가 이제 삼성생명 뭐 이런 데가 관련이 있고 뭐 다이와하고 어떻게 일본의 다이와증권 뭐 이런 데하고 뭐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민간 보험 영역을 예. 공적 영역으로 흡수하는 데는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흡수하는 거가 아니고요. 건강보험을 올리면, 건강보험을 키우면, 예. 민간보험에 지급될 거리가 별로 없어지니까, 예. 그러면 이제 보험료도 낮춰야 되고요, 당연히. 예. 연동시켜서 낮춰야지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신규 가입자도 줄어들고 그렇게 될 거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축소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게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계속 민간 영역이 성장했기 확장되는 때문에. 방향이었잖아요. 네, 네. 이 방향을 완전히 돌려놔야만이 비로소 예. 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간단한 싸움이 물론 아니죠. 예. 그거 어떻게 그런데- 이기실 비책이 있으세요? 나는 할 거고요. 그런데 나는 하는데 사실은 고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 결정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고민이 하나 있는데 이제 경제민주화의 일환인 거고요. 그거는. 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보험 설계사들의 이 직장 문제예요. 예, 그렇게 되면 보험 설계사가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난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원활하게 옮겨가게 네. 해주느냐. 그거가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은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앞부분은 별로 걱정 안 하는데.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김 의원님이 그 참여정부 때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가요? 예. 그런 위원회가 있었죠. 대통령 직속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 질문입니다. 이거 그 위원장 맡으셨는지 알고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네. 유지현 씨 계세요? 예. 그거 아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직접 한번 질문하세요. 예. 일어나서. 예, 방식이, 그러니까 아까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가게에서도 뜻하지 않게 큰 목돈이 들어갈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는 들고 사람들이 죽지는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고려장을 시켜버릴 수도 없고 북한에다 보낼 수도 없고, 사실 그거는 돈도 없는 사람들이 계속 사니까 그걸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까, 그게 고려가 된다. 참고로 저는 저희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방문했는데, 이제 의료 관계 때문에 보면은 이제 상당히 미국은 이제 돈 참 저효율적으로 고비용으로 하는 거고, 한국은 봤을 때 예측 않고 준비 않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잘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 김영희 의원님께 이제 그거에 대해서 뜨거운 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지도 않은 그렇게 늘어나는 또 투표권을 갖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안종범 의원님께서도 예. 먼저 답변하실까요? 예.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낫죠. 예. 적어도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노인 문제는 진짜 좀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노인이 팽창을 하게 돼 있느냐면요.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독특해서요. 이제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한 1955년부터 한 20년 정도의 굉장히 큰 인구 덩어리가 있거든요. 아시죠? 베이비붐 세대. 여기 계시는 분도 네. 여기 다 베이비붐 세대신데, 이 두 분, 만종범 교수가 베이비붐의 초창기 세대이실 거고요.
이제 그 고성국 그 박사님은 조금 중간쯤 되는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세대가 이 베이비붐 세대가 65세가 되기 시작하면 노인의 숫자가 갑자기 빨리 늘어나거든요. 워낙 크니까, 많으니까, 쪽수가 많으니까. 그죠? 쪽수가 워낙 많아서 이게 막 올라가요. 근데 이 베이비붐 세대가 시간 없지만 약간만 농담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한국 사회에 그 어마어마한 문제를 몰고 다니는 그 폭풍의 세대들입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가. 네. 이게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교실난이 생겼어요.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이 저 사람들이 3부제 수업까지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적에는 중학교 입시 문제가 생기고 대입을 하게 될 때는 네. 대학 입시 문제가 이분들 맞아요.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 그 바람에 평준화됐어요. 네. 고등학교 평준화되고. 평준화됐어요. 예. 그다음에 이분들이 취업할 적에는 취업난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대가 그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문제가 고령화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노인층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그 상대적 비중도 늘어나는데 이 젊은 아이들은 굉장히 적잖아요. 저출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그 비율이 아주 급격히 나빠져서 이게 아주 빠른 고령화가 일어나는데 그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환갑을 지난 인구로 구성이 돼요. 2050년 정도가 되면. 네. 그리고 65세 이상의 진짜 노인이 38% 그 정도가 되면 3분의 1을 훨씬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하다는 게.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세계에서 일본이 가장 고령화 지표가 높고 바로 그 뒤를 한국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늙은 나라가 일본과 한국과 대만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은퇴 시기는 점점 짧아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예.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노인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되느냐? 그게 이제 제가 말씀하신 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장 할 때 저의 최대 고민이 그거였어요. 이제 작전은 길게 봐서 작전은 이런 겁니다. 이건 진짜 긴 작전을 세워야 되는데 첫째 이 사람들을 최대한 건강하게 한다. 그래서 이걸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아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을 빨리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정말 아니 여보세요. 지금 국가정책으로 노인을 빨리 죽이자 이렇게 나가서 있으니까. 아니 갑자기 제가 정책 대상이 돼가지고 좀 마음이 심란합니다. 제가. 그래서 평생 노인을 갑자기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없고 평생 동안 어려서부터 평생 건강 관리를 해가지고 이 노인 세대를 최대한 건강하게 한다. 그래서 70살이 돼도 빳빳이 앉아있게 한다. 이제 이게 하나의 방향이에요. 두 번째는 중년 이후에 이 사람들을 계속 가르친다. 그래서 지적 수준, 창의력, 네. 생산력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이게 이 평생 학습 체제를 정말 민족의 미래를 걸고 해야지 되겠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노인네들만 있으면 안 되고 노인 되어서도 진짜 머리가 돌아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노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년에 어마어마한 교육량을 투입해야지 된다. 이 시민대학이 그런 거예요. 네, 이것도 평생학습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까지 표현을 했느냐면 중년에 대학을 하나 더 다니는 정도의 교육량을 투입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6334제로 20대 배운 거 가지고 평생 우려먹던 우리 같은 세대는 절대로 이게 성립이 안 되고 네. 앞으로의 세대는 이게 알겠습니다. 중년에 대학 하나를 더 네. 다니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그런데요, 네. 의원님, 참여정부 때 위원장 하시면서 그렇게 논의하고 고민하고 그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뭘 진짜로 해놓은 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권을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이건
그래서 알겠어요. 예. 내가 그때 생각만 하고 못했던 걸 기필코 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이제 표를 찍어주셔야 돼요. 저한테. 안 의원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 그래요. 그럼 한 말씀만 더 하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최대한 길게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노인들이. 예. 그래서 이제 70, 80이 되어도 건강한 한,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은 한, 그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근로소득을. 네. 그래서 근로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나이가 들었더라도 네. 살게끔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연금 받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을 정말 얻을 수 그렇죠. 없게 될 때. 네. 그래야 그쪽으로 노인들이 가야, 당당해지죠. 예, 그래야 이게 국민연금도 살고, 건강보험도 살고, 그 알겠습니다. 나라의 예. 재정도 살고, 예. 본인도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 안종범 교수 연령증 정도가 되면 사실 저하고 나이 차가 별로 없어 마찬가지인데요. 정도가 되면 앞으로 한 30년 정도를 더 사셔야 돼요. 알았어요. 예. 네, 그런데 놀면서 살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죠? 동의하시죠? 네. 우리 안 의원님 말씀 좀 들을게요. 예. 저도 저출산 고령화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고령화 말씀 안 하신 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고령화 시대에 상당히 많은 우리 노인들의 역할이 기대되지만 중요한 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름과 동시에 우리가 항상 관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최근 통계를 보면은 우리 평균 수명이 이제 84세가 됐더랍니다. 근데 이 84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른바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질적인 어떤 의료의 질병 때문에 의료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마지막 연령을 측정하는 게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약 70세 남짓 됩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는 훨씬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 갭이 12년입니다. 즉 한 12년 앓다가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6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짧게 앓다가 가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의료비 지출을 하고 우리의 경우는 갈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는 우리 노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도 일본에 비하면 훨씬 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의 건강 문제하고 또 노인의 일 문제하고 또 노인의 소득 문제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봐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굉장히 깊게 보지 않고 쉽게 보다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우리 노인이 건강하고 일하고 이 소득 보장하고 이 삼자를 동시에 보면서 해결책을 반드시 포괄적으로 내놔야지 알겠습니다. 단순히 소득 보장한다라고 해서 연금을 더 주겠다 혹은 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겠다 정년 연장을 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제 질문들이 막 쏟아져서 제가 좀 짧게 단답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집권당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65세 이상 누구나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 통과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현재 일상생활 정도에 따라서 이게 지급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별로. 예. 근데 이거를 65세 이상 중에서 필요한 분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좀 고쳐달라 이런 얘기죠. 그 문제는 저희들이 비밀리에 공약으로 혹시 낼 수 있을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노인 장기 요양의 등급 판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급 판정을 완전히 바꾸든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좀 해소하고자 등급 판정의 개혁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총선 기간 동안에 한 것 중에 하나는 치매의 등급을 대폭 완화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그걸 실천하고자 지금 복지부와 상당히 많은 협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도 치매 환자의 경우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완화돼서 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면담을 해보고 걸어 다닐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등급 외로 주관적으로 근데 판단하죠. 가장 위험한 치매 환자가 거동이 자유로우면서 치매가 심각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중앙일보가 특집을 하는 것도 아마 보신 분이 근데 계시겠지만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 대선 공약으로 지금 비밀 치매는 이미 총선 그거 공약으로 했고, 했었습니다. 아까 이 저기 예. 그 나머지 육십 질환까지 예. 다 해서 노인 장기요양까지 하는 건 비밀리에 지금 지금 준비 중이시라고요? 예. 문제 비밀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에서 가져가도 괜찮은 아니, 거죠. 같이 하면 좋은 뭐 거니까. 같이 하면 좋은 거죠. 그죠? 예. 예. 그 우리는 이미 공약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어요. 저기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 저 이인영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이인영? 이게 그래요. 민주당 최고위원 이인영 아니죠? 저기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직접 좀 해주실래요? 지금 만 0세에서 2세까지는 그 영유아 보육료가 무상으로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게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중단 위기다 뭐 이렇게 계속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국비는 있는데 시비는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준거를 뺏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제가 오늘도 이 복지부 이 차관을 일부러 불러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우연히 했는데 지금 복지부가 파악한 통계하고 행정안전부가 파악한 통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복지부의 여러 가지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은 올 말까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자마자 청장님한테 금충구 괜찮으신가 물어봤더니 한 9월까지는 끄떡없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12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보육료 문제는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야말로 확대를 하고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이 현 정부 그다음에 이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으로 앞으로 더 확대하는 걸 내놓았기 때문에 적어도 재원 문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실천을 하는 이 나름대로 책임을 맡은 사람의 하나로서 제가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됐어요? 아직 부족하다 그러시면 그 기회를 더 드릴 건데. 그러세요. 예, 마지막 김영희 의원님께 대한 마지막 질문 드리고 다시 플로어로 한 바퀴 돌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쓰셨는데요. 제가 내용이 잘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요. 마지막은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료보험 공공부문 확대 그 부분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나이롱 환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예, 그 질문 맞죠? 예, 그래요. 나이롱 환자 가려내야지 뭐 다른 방도가 있습니까? 나이롱 환자라는 게 어떤 뜻으로 쓰셨을까요? 가짜 환자? 그렇죠. 예. 사실상 가짜 환자죠. 예. 가짜 환자. 뭐 도덕적 해이를 포함한 과다 의료 행위 내지 네? 예. 뭐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냥 단순히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 하는 환자는 의사가 그건 진단을 해보면 아니까 가려지는 거고요. 그거 진단 못하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지. 그 의사가 짜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짜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의사인데요. 의사들이 저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의사들의 이익을 전혀 옹호해주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이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은 이게 아까 안 교수께서 전산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그걸 의사 쇼핑한다고 하거든요. 막 여러 곳을 왔다 갔다. 네. 또는 이제 조금 학술적으로 어려운 표현은 이제 치료자 쇼핑, 뭐 힐러 쇼핑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를 전에는 그거를 가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전산화를 한 다음에 그걸 가려낼 전망이 아주 밝아졌어요. 왜냐하면 네. 전산에 다 체크가 되거든요. 지금은 전산화가 어느 정도까지가 돼 있느냐면 여러분들은 잘
그 다른 병원에서 약 처방 받은 거가 한꺼번에 그 온라인 점검이 돼요. 신용 정보 조회하듯이. 그래가지고 각마다 의사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약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받으신 약하고 서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약물 이용의 검증제도 뭐 이런 거 온라인으로 그게 다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검증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럼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럼 그거를 결국은 환자의 모럴 해주도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의 모럴 해주도가 문제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 의사 주도의 오남용. 이제 환자 주도의 오남용은 가려낼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의사 주도의 오남용이 또 있어요. 이제 그거는 감별하기 훨씬 어려워지는 문제가 좀 하시고요. 이제 시간이 좀 이제 2시간 가까이 다 돼서요. 조금 지치시기도 할 것 같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김영애 의원님, 안종범 의원님 쭉 설명하신 거 두 분이 또 동의하실 부분은 다 동의해 가시면서 이렇게 또 분명히 또 다른 부분은 다르게. 저는 앞으로 올 대선이 좀 이런 식으로 정책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느낌을 갖고 좀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를 제가 3분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 드셨는데 제가 기회를 다음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선생님 발언하시겠어요? 아니요. 예. 네. 먼저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2분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좀 기다려 주시죠. 예. 네. 조금 압축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혜형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베이비붐 세대고요. 그래서 아주 골치가 많은 세대 중에 하나죠. 제가 말씀드릴 거는 복지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쭉 한 서너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노동부에서 구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배움 나눔 카드라는 걸 해가지고 1인당 연간 200만 원씩 이렇게 버스 카드식으로 충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어떤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한테 그런 걸 줘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쓰도록 해서, 무조건 이를테면 나는 라면 먹기 싫은데 이번 점심은 무조건 라면이야, 먹기 싫으면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복지 시스템에도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소비자의 선택폭을 좀 넓혀주는 그런 복지였으면 좋겠다. 회사에서 일반 회사에서는 과거에는 대학생자한테 등록금을 준다, 생일은 어쩌고 해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입사원은 맨날 맹탕이고 고참들만 이렇게 혜택 많이 받고 해서 평균 우리 회사 복지 간접비가 연간 100만 원 혜택인데 나는 1년간에 1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굉장히 불공평하다. 이렇게 자꾸 근속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오래 다닌 사람은 수천만 원 아니면 수백만 원씩 연간 월급 외로 받고 나는 생일 선물 겨우 하나 5만 원짜리 챙겨가는 그런 불평등을 좀 알겠습니다. 평정하기 위해서 그런 걸 어떻게 했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고맙습니다. 예, 뒤에 손 드셨던 분,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금천구에 사는 서창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복지 문제, 경제 민주화 문제, 빈부격차 문제. 오늘 마침 복지 문제 양당의 이제 두 의원님부터 정책을 듣고 오늘 12월 달에 내가 정당을 선택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두 분 설명이 도무지 결론이 없어서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게끔 차이점을 꼭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세요. 질문하세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님께 부탁드리는데 지난 총선 때 박근혜 의원이 민주당이 한미 FTA를 바꾸고 제주 해군기지를 바꿔서 신뢰가 없는, 자기는 신뢰가 생명인데 신뢰가 없는 민주당은 정치를 맡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나라당은 색깔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복지정책도 바꿔가 민주당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 그럼 한나라당은 바꿔도 된다는 것인지 민주당은 바꾸면 안 되고 한나라당은 바꿔도 된다. 아니 참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은 바꿔도 된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니 당 이름도 바꿨는데. 뭐. 그렇게 당명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박 의원이 무조건 바꾸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신뢰의 정치. 답변 잠시 후에 들을게요. 예. 꼭 좀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듣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옆에서 손 드셨는데? 예, 아까 손 드신 분 안 계세요? 예, 예. 아닙니다. 예. 금천구 예사이군의 이율로라고 합니다. 안 의원님께 좀 약간 답답한 마음도 있고 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5월 31일 날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 국가 전체 부채가 1,200조 가까이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마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1년에 그 한 5%만 따져도 60조 가까이가 이제 이자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아까 조세 개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부자에 대한 어떤 증세 없이 과연 조세 개혁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들 정말 또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또 어쩔 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님의 반값 등록금처럼 또 그런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부자들이 이제 다른 데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한국 사회가 그렇게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금도 감면을 해주고 뭣도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에 있는 노키아라던가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그럼 과연 한국에 와서 기업을 영유를 했나? 네. 그거는 유럽에도 분명히 세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기업 생활을 영유를 하고 그들은 충실하게 세금을 내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답변 좀. 알겠습니다. 제가 세 분만 말씀을 좀 듣겠다 했는데 계속 손을 들고 계신데 제가 참 이게 무시하기가 좀 안 되네요. 두 분 말씀만 더 듣고 답변을 한꺼번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하실까요? 아까 손 드셨어요. 예. 예, 한양기라고 합니다. 제가 안 의원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무료 급식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뉴스 같은 것을 보면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는 전 국민한테 10,000원씩 나눠줬더니 그게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든지 또 일본에서도 그런 정책 비슷한 것을 썼다든지 그런 건데 무료 급식을 돈으로 환산하면은 그런 것도 이를테면은 도시락 비용을 나눠준 것하고 같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그런 경기 부양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종범 선생님의 학교 제자이기도 하네요. 과는 다릅니다. 예. 저는 서초동에서 여러분 세 분 만나러 이렇게 왔는데 아까 나이롱 환자 질문한 질문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생략된 그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민간보험도 일단 김효기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험도 사실 중증질환 위주로 해서 가입하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새누리당은 이런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필요한 것에 가산을 탕진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것에 이제 복지 혜택을 주는 복지의 대원칙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또한 경증 질환으로 가산 탕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중증 질환이 된 위험성이 있는 질병 같은 경우는 전 국민적인 이런 홍보로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너무 큰 부담이 아까 나이롱 환자나 이렇게 의사나 환자들의 모럴 해저드 같은 그런 큰 부담을 감수하고까지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